강의를 꽤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알다시피 지금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몇만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 지난주에 마지막 강의를 촬영하고 나서 제가 그 입주하고 있는 이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도 확진자가 3명이나 나왔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이제 지하 회의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요 바로 지하 옆에가 이제 관리인이 그 거주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 건물 관리인도 확진이 돼가지고 이 지하는 또 통풍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그래가지고 그 열흘 가까이 부득이하게 강의를 쉬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불행하게도 제가 길거리에 넘어져가지고 얼굴을 싹 쓸리는 바람에 지금 뭐 이 눈썹 있는 데는 상처가 다 났는데 좀 흉악스럽게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치료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이긴 한데 여러 가지 불행이 겹쳐가지고 강의를 오랫동안 쉬게 됐어요. 근데 마냥 뭐 쉬기만 한 건 아니고 모양도 사납고 이래서 이제 또 코로나 문제도 있고 쉬기는 했는데 그동안에 그래서 마지막 남은 판례 규제 개정 작업을 어제 오전까지 마무리했어요. 어제 오전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어제 오후부터 저도 3월 6일 날 GTF 영어 시험이 있거든요. 이제 2주도 채 안 남았는데 다시 이제 영어를 문법부터 공부해서 집중적으로 파트별로 책을 3권씩 사놨는데 조동사부터 3권을 다 조동사 파트만 집중적으로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또 시제를 3권을 정독해 가면서 시제를 정복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늘 제가 강조하는 3번 공부법으로 다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 전면적으로 침략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 현대 사회에서 과연 영토 전쟁을 전면전을 개시할 수 있을까? 그냥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거기 일부만 시로 지배하는 거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수도까지 미사일 공격하고 지상군이 투입되면서 전면전으로 지금 비화가 되는데 어쨌든 이념적으로는 침략 전쟁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국제적인 규범으로 봐도 절대 침략 전쟁은 용납돼서는 안 되는 미치광이 같은 짓이죠. 근데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을 보면은 이게 남의 문제만이 아닌 게 일단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거는 옛날에 독일 통일을 고르바초프가 용인하면서 그때 서방과의 구두이긴 하지만 약속한 게 그 나토의 동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구소련의 영향권 내에 있던 동구권 국가들을 그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서방 측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고 가장 최근에 직접적이면서 최근에 벌어진 일은 그 정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코미디언 출신의 미치광이를 국가 지도자로 선출한 국민들의 그 책임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권자이긴 하지만 주권자의 선택에는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알려주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러시아를 적대해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나토나 미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너무 먼 곳에 있죠. 거기서 군사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가 없는 지정학적 구조예요. 근데 바로 러시아하고는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런 입장에서 러시아와 적대하고 나토 가입을 추진했다는 자체가 무모하고 미친 짓이었다는 거죠.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침략 전쟁에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망하든 말든 어떤 결과로 귀결되든 간에 그 모든 책임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선택에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저는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이게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항상 대륙 세력에 속해 있었지
해양 세력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같이 대륙 세력인 지정학적 조건을 우리가 무시하고 오히려 중국과 적대한다면 그럼 필연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중국과 적대적인 정책을 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전체 합친 무역 규모보다 중국의 무역 규모가 훨씬 큽니다. 군사적, 정치적으로나 남북 통일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나 우리가 중국과 적대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미치광이 후보가 중국과 적대 관계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사드 그 추가 또 플러스 전진 배치까지 주장하고 있죠. 이건 미친 짓입니다. 사드는 단언컨대 북한 방어에 대한 무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각 발사 얘기도 하는데 북한이 멍청한 놈이 미친 놈이 아니고서야 그 대륙간 탄두탄 미사일 그 엄청나게 비싼 거를 고각으로 발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는 값싼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만 해도 우리나라 수도권 타격하는 데 충분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사드는 중국에서 일본이나 미국 이 장거리 고각으로 발사해서 장거리로 날아가는 미사일 잡기 위한 대중국 방어용 무기지 우리나라하고는 관계없는 무기. 그리고 사드 명중률도 의심스럽긴 하지만 가정에서 북한 핵무기가 날아오는데 그걸 사드가 명중시켰다. 그럼 서울 상공에서 핵무기가 터졌다. 핵미사일이 격추됐다. 과연 이게 웃어야 될 일이에요? 울어야 될 일이에요? 명중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서 요격돼서 터졌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하는 이런 미치광이 같은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이 코미디언 같이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지식이 전무한 딴따라 같은 새끼를 갖다 뽑아가지고 결국 이 결과를 초래한 거를 우리가 감안할 때 지금 우리나라 대권 후보 중에도 전혀 이런 준비가 안 된 무식한 자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대가는 당연히 주권자인 우리가 져야 된다는 냉엄한 사실을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되새겨볼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남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질병이나 이런 거는 그 수험생활에 굉장히 부정적인 변수죠. 그래서 가능하면 백신 접종 꼭 맞길 바라고 백신 부작용이 두려운 사람은 노바 백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이 있죠. 기존의 독감 백신 개발하는 방식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노바 백신이라도 이렇게 접종을 하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곳에는 가능하면 가지 않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수험생활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각자 건강을 잘 다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금일 진행될 부분이 이제 드디어 행정행위 마지막 쟁점인 행정의 하자론이죠. 굉장히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3강 정도 이상 진행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이 행정위까지 끝나면 사실상 행정법의 절반이 끝났다고 할 정도로 이제 실질적인 분량에서 그렇다 그랬죠. 판례독해도 이미 일반 법원칙 거기까지 제대로 공부했다면 판례독해 훈련도 충분히 됐을 거고 행정위까지 하면서 이제 성립요건,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그거에 따라 하자론까지 다 공부하고 나면은 나머지 그 밖에 행정작용에도 다 똑같은 틀이 되풀이 적용되기 때문에 독해 읽어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양도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행정작용이 끝나면 2편의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법률 생으로 외우는 다소 재미는 없지만 단순한 게 있기 때문에 유치원 초딩들도 달달이 외우면 되는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 관한 법률, 그 다음 행정규제 기본법,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뭐 행정기본법, 이거는 초딩도 그냥 달달이 외우면 되는, 뭐 머리를 쓸 일이 별로 없는 그 단조로운 게 나와요. 3편도 뭐 이렇게 단순한 게 몇 개 해두면 되는 건데 4편에 가서 권리구제가 핵심이자 마지막 그 격렬한 진통이 따르는 이제 쟁점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하자에 관한 대략적인 걸 먼저 보충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도록 합시다. 하자란 말은 이제 행정법의 특이한 용어는 아니죠. 일상적으로도 물건에 하자가 있다, 기계에 하자가 있다, 이런 말 쓰고, 이제 특히 민법 채권 강론에서는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에도 민법에도 하자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또 민법에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할 때는 이제 민법 110조에 따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죠. 근데 여기 행정법의 하자는 그 의사표시 하자, 사기 강박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광해하자는 위법과 부당까지 포함해. 위법은 법률 위반 줄임말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불법, 쉽게 말하면 불법인데, 원래 엄밀히 말하면 위법과 불법은 다르거든요. 위법과 불법을 엄밀히 구분하는 그 분야가 바로 형법인데, 행정법에는 위법과 불법을 엄밀히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위법은 불법인데 그 불법 정도에 따라 아주 심한 불법이 무효사유고 단순 위법이다 해서 경미한 불법이 취소사유로 나눠지죠. 이 무효는 중대한 법규에 위반하는과 동시에 중대성에다가 그 법규에 위반된다는 게 명백한 불법인 걸 알고도 자행하는, 이게 바로 무효예요. 이건 심판소송 대상 다되죠. 그 다음에 취소는 단순 위법이지 경미한 불법인데 이것도 위법이기 때문에 심판소송 대상으로 다 돼요.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대상적 효기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인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인데, 넓게는 이제 부당, 이건 적법인데 잘못한 거, 이거 부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익 판단 이외에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판단한 거. 그 다음 합목적성 이외에 그 합리적 정책 결정을 못하고 불합리한 수단을 선택한 거, 이런 경우는 그 권력분립상 행정심판 대상은 되지만 행정심판에 의해서는 부당이라 하더라도 인용 재결이 가능해요. 근데 법원은 이에 개입할 수가 없죠. 적법인데 부당한 정도는 기각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는 헌법에도 반영이 돼 있죠. 헌법에 그 탄핵 사유와 해임 건의 사유가 있는데, 탄핵 사유는 불법에 한정돼요. 위헌 위법에 한정돼요. 근데 이 해임 건의는 이거는 불법만이 아니라 정책적 무능,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한 경제장관에 관한 그 경제기획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뭐 이런 것들, 교육정책에 실패한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이런 거는 이 부당한 이런 경우까지도 해임 건의 사유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유사한 게 헌법에도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하자 개관인데 무효나 부존재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이 처음부터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가 원시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자도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걸 원시적 하자라고 그러고, 나중에 하자가 있는 걸 후발적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 불능도 이제 하자로서 다루게 되는데, 처음부터 불능인 거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처음에는 그 불능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불능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후발적 불능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무효와 부존재는, 무효는 그래도 효력이 없다는 건 똑같지만 행정행위로 성립을 한 경우고, 부존재는 외관으로도 행정행위가 아니고 성립 요건조차 못 갖춘 경우죠.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은 이미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취소 철의 차이는 일단 유의냐 완전 유의냐, 철의 시류는. 일단 유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의는 유의인데 얘는 원시적 하자,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얘는 행정행위 발급 당시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될 걸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유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 행정을 제외하고는 소급표고, 그 다음에 철회는 완전히 유의한 걸 후발적 사유로 하는 거니까 얘는 장래유고, 시류도 마찬가지. 요점이 똑같은데
철회와 실효의 차이는 뭐냐면 철회 별도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철회 사유가 발생했다고 저절로 소멸되질 않아요. 근데 실효는 효력상실 줄임말인데 당연 소멸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당연이라는 말은 어떤 별도의 의사표시 없어도 실효 사유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저절로 소멸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 소멸,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당연 소멸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하자의 개념을 조금 보완을 했거든요. 그 판례 분류와 관계돼 가지고 조금 추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하자 첫째 단락은 일단 보충 자료를 본 그대로고, 두 번째는 처분의 위법이 처분별로 판단된다는 거. 위법 사유는 문제가 된 처분의 위법 사유여지 다른 처분의 위법 사유를 인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자가 승계되면은 선행위 하자가 후행위에 승계되면 선행위 후행위가 다른 거지만 위법 사유로 인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선행위 구성력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이거는 예외인데, 그다음 처분에 있어 이제 이거는 한 개 처분이죠. 좀 전에 위에 단락은 여러 개 처분이 있을 때 각각의 처분 사유가 별개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한 개 행정 처분에 처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 근데 그 처분 사유 중에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 사유로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 보면은 다 똑같은 계열이라 저 논리만 알면 되게 쉬워요. 징계 사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징계 사유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나머지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결론적으로 적법이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 1번은 이제 징계 처분의 경우고, 2번은 일반론이죠. 여러 개 처분 사유 중에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나 다른 처분 사유로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처분의 사유는 다르다는 거에 부연 설명인데, 문제가 된 처분 이전의 절차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사전 절차가 아닌 경우에는 그 절차자는 해당 처분의 하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사전 절차, 의무화된 절차가 아닌 경우냐, 그리고 의무화된 절차냐 아니냐에 따라, 의무적인 절차는 안 거치면 위법이 되죠. 근데 의무적인 절차가 아닌 거는 안 거쳐도 적법이다라는 거. 이거는 그 여러 개 처분이 아니라 같은 처분의 그 사전 절차인데 의무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광학권 설정과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면서 최강계 인가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이유로 광학권 설정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파기한 건데, 일단 광학권을 허가할 때 광업 허가 요건하고 최강계 인가 요건이 다르죠. 고려하고 비교역량을 공인가 사이가나 여러 사정들이 구체적 내용에서 서로 다름에도 광학권 설정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면서 최강계 인가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이유로 광학권 설정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파기한 거니까, 그 위에 거하고 이 판례는 맥락을 조금 달리하는 거네. 그 위에 학설 이론적인 건 뭐냐면, 그 의무적인 절차가 아닌 경우는 그 적법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또 다른 거는 그 다른 처분의 사전 절차, 해당 처분의 사전 절차가 아닌 다른 처분의 사전 절차일 경우, 그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제 판례는 그 중에 두 번째 거, 여러 가지 처분이 있을 때 다른 처분의 사전 절차를 안 거치면 그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지연정 다른 처분의 위법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광업 허가하고 최강계 인가 해가지고, 최강계 인가에서 고려될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건 최강계 인가의 하자가 될지언정 그와 별개인 광학권 설정허가 처분의 위법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이거는 결국은 여러 처분에 관계되는 거. 그 논점이 두 번째 판례에서 적용된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하자 의의까지 우리가 받고 부존재는 166과 비교해서 미리 봤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우위와 취소의 구별 12과 구별 기준인데 의의는 다 봤기 때문에 보충자료로 구별 12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가볍게 보면 돼요. 뒤에 또 해당될 때 다시 반복되는데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효력은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었고 취소는 권한 있는 기간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유의라고 그랬죠. 요거와 관계되는 게 뭐예요? 바로 구성요건,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죠. 그래서 그 앞 시간에 그 행정의 효력 다룰 때 이 효력과 하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하자 정도가 무효일 때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취소는 일단 유효한 거고 그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공정력이든 구성요건적이든 자력집행력이든 이런 게 일단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권한 있는 기간 이외에는 개나 소나 함부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 개나 소나가 국민일 경우는 공정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타 국가기관이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면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제 효력과 하자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공정력이든 구성요건적이든 종속력이든 다 인정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취소 사유에 그칠 때 여러분들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취소 사유라는 거는 취소 사유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취소된 경우 이런 표현은 현실적으로 취소가 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취소 사유라는 말을 쓸 때 그 시험 문제에 취소 사유라는 말을 쓰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한 건 말 그대로 가능성이지 아직 취소가 안 된 경우니까 일단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소기한 제한기력 이게 불가증력이 무효에 인정이 안 되니까 무효 사유에는 제한규정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무효선언을 구하지만 어쨌든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하면 취소소송 형식이니까 소송 요건도 취소송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치 문제도 무효선언을 구하는 게 취소소송에는 적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사유에는 적용이 되고 선결문제 심리는 무효일 때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근데 취소사유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립되는데 이거는 사안별로 나눠지거든요. 위법 적법이냐 이거 확인하는 거. 우리가 그 1편에 그때 법률용어 공통적을 배웠죠. 형성 소송하고 형성에서와 확인에서는 다르다 그랬죠. 확인은 말 그대로 확인만 하는 거예요. 형성은 처분의 효력을 발생 경우에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 효력을 부인하는 거 요거 형성적인 것과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위법 적법을 확인만 하는 거로 다르다 그랬죠. 이 구성요건 효력과 선결 문제에서도 다뤘잖아요. 그 다음에 효력 부인 이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이거는 구성요건적이라고 해서 다뤘죠. 여기 있는 거 종합 정리하는 거예요. 이 두 편은 하자 치유와 전환은 무효는 치유가 안 되는 대신 전환은 된다. 근데 반대로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것만 되고 무효인 건 안 된다. 또 취소할 수 있는 건 전환은 안 된다라는 거. 하자 승계는 당연히 승계돼요. 근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일자간 경우하는데 이거는 그 하자로는 뒤에서 보게 될 거고 쟁송의 형태도 무효일 때는 무효하게 심판 소송 원칙이지만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 취소 소송도 가능한데 좀 전에 봤듯이 어찌됐든 취소 소송으로 제기하면 소송 요건은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심판, 취소 소송, 취소할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의 표지가 뭐라 그랬어요? 법률상 원인 없이라 그랬죠. 그 법률상 원인이 그 민법에서는 계약이 되는 것이고 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 처분이 유효한 게 원인으로 작용하는 건데 이게 무효면 원인이 없는 거로 돼요. 부당이득이 바로 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건 취소가 돼야만 되는 거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만 있을 때는 성립이 안 되죠. 국가배상은 얘는 위법성만 인정되면 되기 때문에 무효든 취소든 다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 당연히 성립이 되고 집행부정적은 지금 똑같이 적용돼요. 구별실익이 없는 거. 사전제거 사장 판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인 무효일 때는 인정이 안 되고 복지문명에 관한 건데 이거는 이제 강론의 공무원법에 관계되는 논점인데 무효일 때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에는 복지문명가 없어요.
그래서 형적 심사, 실질적 심사 이거는 총론의 범위를 넘는 거기 때문에 강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강론 교재까지 만들 여유는 없다 그랬죠. 저도 이제 어제부터 다시 수업 모드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인노무사 수험생으로 여러분과 이제 같은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몇 달간. 자, 무효화 취소의 구별 기준에 관한 걸 한번 보충 자료로 종합 정리해 볼까요? 가장 엄격한 것부터 이제 무효 요건이 완화되는 거로 순서적으로 한번 보면 일단 통설 판례라고 하는 중대하고 명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명백성 보충 요건설인데 이 보충 요건설은 뭐예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명백성이라는 요건은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 보충적 요건이기 때문에 요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완화됐죠. 중대 또는 명백성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가장 완화된 거죠. 중대 명백성은 다른 말로 하면 외견상 일견 명백성. 외견은 겉으로 보는 거죠. 겉으로 볼 때 일견 한 번 보는 걸 얘기해요. 겉으로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겉으로 딱 한 번 봐도 일견 한 번 봐도 두 번 보는 것도 안 돼요. 그냥 겉으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딱 겉으로 딱 한 번만 봐도 이거 불법이구나. 이 정도 이런 것만 무효다. 그러니까 무효사유 인정 범위가 가장 좁은 거예요. 그 무효사유 인정 범위가 가장 좁은 건데 판단 기준이 국밀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종합정리했지. 법 지식이 가장 높은 거는 법관, 법조인이라 그랬죠. 법관, 판검사, 변호사. 가장 낮은 게 일반 국민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에게는 좀 더 관대하게 평가한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과 이제 사업자 여기는 일반 국민보다는 높다고 보죠. 그래서 법지식이 가장 낮은 평균적 일반일 기준을 하는데 하자 발견 능력이 가장 낮기 때문에 무효사유 인정 범위가 가장 좁다라고 평가됩니다. 법도 모르는 국민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가 없죠. 그것도 외견상 일견 명백서는 공무원의 성실한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이건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한 번 봐서 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사 의무서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공익과 사익과의 조화 신뢰보원칙의 적용력이다.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110쪽에서 우리가 잠깐 터치했던 부분인데 그 국민의 신뢰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를 특히 수익적 행정에 대한 경우겠죠.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효력을 부인하면 안 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수익적 행정행위 경우는 이런 이론이 타당하지만 침익적 행정행위는 무효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분적으로만 타당한 논리고 조사의무서는 얘도 일단 중대 명백 다 요구하는 건 똑같아요. 통설 판례하고. 근데 이제 행정청 공무원을 기준해. 그러니까 국민보다는 법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하자 발견 능력이 높고 그 무효사유 인정 범위가 통설보다는 더 넓겠죠. 그 다음에 외견상 일견 명백한 경우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성실한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하자까지 명백성 인정하는 거예요. 명백성 보충 요건서는 중대성은 필수적 요건이에요. 근데 명백성은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 보충적인 거기 때문에 요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언제 요구되지 않냐? 제3자나 공공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없는 경우. 이거 외우려고 할 게 없어요. 왜냐면 통설에 대한 반박 논거거든요. 통설이 그 신뢰보호 때문에 무효사유 인정 범위를 좁게 제한하겠다라는 게 논거라면 그럼 신뢰보호 필요가 없을 때는 좁게 제한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논리적 반박이죠. 외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하자가 워낙 중대한 경우 제3자나 공공의 신뢰보호 필요에 비해 처분 상담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큰 경우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익형량 그 과잉금지 원칙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논거들이 어렵다고 평가되지만 그 논리들을 익히고 나면 그렇게 논거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익힌 논거는 다시 다른 데 연결이 돼서 쓰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하기가 힘들지
이 행정법은 처음에 까다롭다가 이 그 논리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논거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은 뒤로 가서 점점 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수험 과정에 돼야 되거든요. 자, 이제 교과서 보면은 그 중대 명백설이 통설이라 그랬죠. 그 의의는 받고 근거가 공익과 사익과 좋아. 그래가지고 행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도 국민이 구속된다고 하는 건 지나치게 행정편의만 고려하는 것이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의로 해도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게 아니다. 근데 이 학설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그 불법이 명백한 하자인지 아닌지가 이게 명백하지 않고 사람마다 주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엄청나게 이제 무효사유, 취소사유 이걸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 요건별로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생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논리적으로 끌어낼 수 없는 것들이. 왜냐? 아니 명백한지 아닌지는 각자마다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인 거지 이 명백한지 아닌지가 객관적이지는 않다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뻔뻔히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체적 사안의 특성을 무시한 단일의 경직된 기준이라는 거, 경직되고 획일적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국민의 권리 위조 측면에 다소 엄격하다는 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완화 내지 삭제하는 견해들 그 보충자로 정리한 그 이하의 학설들이 조사 의무설 명백성 구청 요건설인데, 이 반대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 의견이에요. 그 대법원의 공식적 의견은 다수 의견이거든요. 그 이거는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1-229에서 잠깐 인용했었죠. 요거 잘 익혀놔야 돼요. 어쨌든 이게 소수설이긴 한데 이거 뒤에서 다시 활용되기 때문에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을 유의한 거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거다.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인정되는 거니까 그와 같은 필요가 없거나 잇따라도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그와 같은 필요에 비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라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다라는 거죠. 판례도 마찬가지. 이거 1-217에서 또 인용했다는 건데 중대 명백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또 추가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된다. 중대 명백설을 중대하고 도 명백 동시에 이거지 중대 또는 명백 이러면 틀린 거예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성에 관해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상투적인 썰이죠, 썰. 그래서 이것도 1-229에서 인용을 했던 건데 외견상 일견 명백이라는 것도 밝히고 있죠.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A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이 말은 조사 의무서를 부정한다는 얘기죠. 행정처분이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할 때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요거 음미를 해둬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구체적인 하자로는 이게 어디냐면 213으로 연결돼요. 213의 맨 밑에 보면 그 두 번째 명백하게 권리 또는 의무 능력 없는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경우 이게 무효다는 거의 선행이죠. 그러니까 이거 잘 익혀두면 뒤에 또 써먹을게요. 다음 페이지 가면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외관상 명백하면 조사할 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새만금 사건에 관한 판례인데, 이건 이제 공익성과 관계되는 이제 경제성, 사업성, 결여를 원인으로 이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 애울 거 없어요. 이 긴 문장을 애울 거 없이 그냥 눈에 가볍게 익혀두면 돼요.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해 행정처분이 무효되기 위하여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의 현저하게 균형을 이룸으로써 거의 뭐 과잉금지 원칙 그 마인드죠. 이익 경량 그 뭐 별것도 없죠.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 중대 명백은 똑같은 거고 이제 앞에 거는 이익 경량 뭐 이런 옆에다 이익 경량이라 한 마디 써놓으면 뭐 더볼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음미할 만한 판례인데 그 법률관계 그 요지로 바로 갈게요. 요지 첫 번째 그 끝에 가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법률 규정을 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한 때 이때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저것도 잘 익혀놔야 돼요. 저게 저기서 끝나지 않고 국가배상에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국가배상을 보면은 (3-46에) 일단 검사에 관한 게 나오는데 그거는 직접적인 건 아니네. 직접적인 건 아니고 직접적인 걸 인용해야 되겠네. 그 직접적인 거는 3-65를 인용하는 게 더 낫겠는데? 3-65 3-65에 보면은 그 위에 보면 법령해석 및 괄호 이 제목에 법령해석 실무 책임자가 있는 경우 이때는 과실 인정하죠. 그 판례도 마찬가지죠. 행정청이 확립된 법령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하여 위법한 행정처분하거나 이 준하는 행위를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을 처분 상대방에게 계속 주는 게 이때 과실 인정한다. 이게 1-190하고 논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것도 잘 익혀서요. 나중에 또 써먹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7번 판례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두 번째 쪽 보면 첫 번째 쪽부터 법령 규정의 문헌만으로는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에 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고 행정청의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 규정을 해서 적용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하는 경우 이때는 명백한 하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뭐 최신판에 얘기는 하지만 6번과 논리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별도로 외울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헌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한 경우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표현만 조금 다른 거지 내용은 6, 7, 8이 같은 거죠. 헌재도 이제 기본적으로 중대 명백설인데 예외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고 명백성 보충 요건서를 시한 판례도 있거든요. 일단 보면은 중대 명백설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핵심 강조된 거 보면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특히 그 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고 행정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후행행정처분이 필요한데 후행행정처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같이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 이게 바로 뭐예요? 그 법적 안정성, 신뢰 그 침해가 크지 않다. 근데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 이게 바로 명백성 보충 요건설에서 취한 논거잖아요.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 사유로 보아서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하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명백성 보충 요건서를 예외적으로 취했다고 해석되는 그 판례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이런 이제 불가증력이 발생한 거죠. 그 처분에 대한 무효하기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럼 이게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은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췄다면 무효확인에서의 그 무효가 아니면 다 그 취소라도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요. 근데 이와 같이 제소기간이 도과해서 불가능력이 발생해서 취소소송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때는 무효가 아니면 취소라도 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걸 받아주지 않고 그냥 기각 판결을 내리거든요. 자, 요거 이 판례 독해하기는 조금 까다로워요. 배경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 한번 차분히 음미해 봅시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러한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이 첫 번째 지식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자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9명이죠. 3개 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 대법원은 4개 부로 나눠져 있고 헌법재판 3명씩 3개 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전원합의체 그 재판할 때 그 전원재판부 그 결정할 때 그 만장일치로 의견 합식 보는 거는 그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대부분이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나눠지거든요. 헌법재판관조차도 위헌 여부가 견해가 나눠지는데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 볼 때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납득이 가죠. 명백하지 않다라는 거.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요게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건데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존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법률이 위헌이라 그래도 처분은 취소 사유예요. 합헌이라 그래도 취소 사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는 위헌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기각 판결이라는 판결 주문이 똑같다라는 건데, 왜 기각 판결이 나느냐? 그거를 이해를 해야만 저게 독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243하고 연결돼요. 자, 243의 관련 판례 두 번째 거 보면은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게 이제 190이라고 연결되는 건데, 행정처분의 취소 해소를 무효확인 해소로 변경한 경우 취소를 구하는 취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거랑 다른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무효확인 소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 무효이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무효확인 판결을 내려줘요. 근데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 법원에서도 어떻게 무효일 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무효확인 판결을 내려주는데, 무효가 아니면 취소 판결, 취소한다. 피고의 몇 년 몇 월 며칠자 원고에 대한 아무 개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취소 판결을 내려줘요. 취소소송 요건을 갖추면. 그러나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까닭에 행정처분 취소를 무효확인 해소로 변경한 경우, 이때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 속에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인가 여부만 심리 판단하는 조건이다. 이거는 어때요? 쟁송 제기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불가증력 발생하니까 취소소송 제기하면 각하될 게 뻔하죠. 그 미친 척하고 무효확인 소송 제기해놓고 판사님 무효가 아니면 취소 판결이라도 구합니다. 이래서 취소 판결 내려지면 취소소송의 불가증력 제소기간 제한 규정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취소기간 지나도 뭐 다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 도피해가지고 탈법행위로 악용될 소지가 있죠. 그래가지고 취소소송 요건을 갖췄을 때만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을 때 무효가 아니면 취소 판결이라도 내려주는 거지, 애초에 취소소송 요건을 못 갖출 때는 그냥 기각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해하기가 까다로웠죠. 이게 치유와 전화까지 그냥 내차 끝낼까? 내차 끝납시다. 치유와 전환이 양이 별로 안 되니까. 자, 치유와 전환. 이건 이제 예외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자론 일반을 우리가 보충자를 봤잖아요. 무효일 때는 처음부터 이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취소를 해서 그 위법한 처분의 이력을 소멸시킴으로써 그 법률 적합성을 되찾자는 게 원래 원칙이죠. 근데 국민에게 그게 특히 불리할 때, 그때는 그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위법하지만 행정의 여력을 계속 존속시키자라는 법리가 치유와 전환이에요. 근데 이 치유는 한자로 써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치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병든 환자를 그냥 죽음으로 내몰 게 아니라 치료해가지고 건강을 되찾게 하듯이 이 하자에 있는 그 행정행위가 치료가 가능한 하자, 그 경미한 하자인 취소사유, 치료가 가능한 하자는 치료해서 적법화시키는 거고, 무효는 아주 심한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치료가 안 되니까 이건 다른 행정행위로 전환시켜서 새 삶을 살게 하고 적법화시키자, 뭐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률 적합성의 원칙상 행정의 성립에 하자, 성립 당시 하자는 원시적 하자라고 그러죠.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인데, 이러한 하자론의 예외로 성립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법리가 치유와 전환인데, 치유는 치료예요. 치유란 행정의 성립 당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서 행정행위를 유효하게 다루는 거, 이게 117에서 인용했죠. 이렇게 되면 적법화되는 거예요. 불법이 치료가 되면 적법으로 다 되는 거예요. 전환의 의의는 이건 이제 263하고 연결되는데, 전환은 다른 행위로 적법화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와 다른 점이에요.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를 적법한 다른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게 전환인데, 예를 들어 사망한 귀속재산의 수불하자는 이제 불화를 받은 자에 대한 불화처분의 취소 처분이
상속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유의한 행위로 전환하는 건데, 이 사자에 대한 처분은 이거는 하자 정도가 당연 무효이거든요. 그것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213에 있어요. 213. 213에 밑에 보면 법률 괄호 2번에 법률상 불능의 동그라미 1의 기업, 존재하지 않는 허물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죠. 이게 사자에 대한 광업화가 이게 192하고 연결돼요. 사자에 대한 특허, 사자에 대한 운전면허 이런 것도 아주 죽은 줄 모르고 죽은 자를 대상으로 발령한 건 다 무효다. 213하고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효이지만 이거 배경지식 받고 그 취소처분을 수불화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송달 시에 그 상속인에 대해 다시 불화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거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요. 263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 처분이 몇 개 있어요. 처분이 몇 개 있어요. 그 죽은 자에 대한 취소 처분 그 하나만 있죠. 죽은 자 사자에 대한 취소 처분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행정 처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개 처분 그 처분을 그냥 전환된 거로 의제하는 거예요. 별개의 전환 행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환된 거로 보자 의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263에 가면 263에 행정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변경행위라는 새로운 처분이 있는 거예요. 자, 263에 가면 처분 변경인데 그 의의가 나오죠? 처분 변경은 기존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거. 그래서 이게 192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처분 내용의 변경, 실질적 변경, 일부 변경 뭐 해가지고 이게 다 뭐냐면 그 다른 변경 처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변경 처분이 원래 있던 처분과 별개의 변경 처분이 따로 있는 거 이게 변경이고 전환은 한 개 행정에만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다른 행정행위로 전환된 거로 의제를 하자. 그런 점에서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양자의 구별은 하자에 있는 거는 하자에 있다는 행정이 그 자체가 적법화되는 거고 전환은 걔는 도저히 적법화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행위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인정 근거인데 제한적 긍정설이 통설 판례예요. 그래서 뭐 통설 판례가 똑같기 때문에 바로 판례로 갑시다. 그 제한적 긍정설의 취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치유를 인정하는 그 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거 잘 음미해야 됩니다. 자, 하자에 있는 행정의 취임할 전환은 행정의 성질이나 법치주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도 잘 음미해야 돼요. 원칙도 제한적 긍정설도 제가 종합 정리했잖아요. 제한적 긍정설, 긍정설이라는 학설 명칭에도 불구하고 원칙 긍정인데 제한된 범위 긍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칙 부정 예외 인정인데 예외적 인정일 때 제한된 범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원칙이 뭔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러면 간단하게 틀려요. 자, 요걸 잘 음미해야 돼요. 또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쓸데없는 반복을 피하고 그 뭐 취소 사유가 있다고 취소를 하고 다시 절차를 거쳐서 또 같은 내용의 처분을 또 하면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 같은 처분이잖아요. 그 쓸데없는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그죠?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면 하자 치유가 안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 제한된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 이제 독해가 될 거예요. 경원자 관계의 경우는 이건 어때요? 그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인데 이건 침해받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원자 관계도 개념을 알아야 되죠. 그 기존업자가 있는 건 경업자라고 그랬죠. 경쟁 영업자. 근데 경호는 경쟁 출원, 신규 출원이에요. 앞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여러 명이 신청을 했는데 딱 한 사람에게만 발급될 수 있고, 그럼 나머지는 다 허가, 인가, 면허가 다 거부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로 경원관계예요. 그래서 원고의 적법한 허가 신청이 참가인들의 신청과 경합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지위를 허용한다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이 신청했는데 누가 1순위로 평가돼서 얘한테 면허가 발급됐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봤더니 하자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취소되면은 그 2순위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치유를 인정해버리면 이건 새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2순위자의 권리를 침해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는 포섭이 바로 되잖아요. 그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침해하니까 안 된다라는 게 딱 드러나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포섭이 되죠. 치유를 인정하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로서는 위법한 처벌에 대한 가산금,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죠. 이걸 취소시켜버리면 소급표에 따라 처음부터 이 처분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물어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 치유를 인정해버리면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국민에게 침해가 되니까 안 된다. 독해가 되죠. 포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납세고지서에 부기해된다고 정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했다는 뜻이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자에게 보낸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의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등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왜냐하면 치유는 그 후발적인 거예요. 성립 당시에는 하자가 있었고 나중에 그 치유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하는 게 치유인데 이 처분 전에 거로 치유를 인정하면 논리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형식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때, 왜냐면 그 전에 그 알려준 거 갖고 지장을 받지 않았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 논리, 나중에 그 사유로 치유를 한다. 이 형식 논리 갖고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오고, 실질 갖고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를 인정해도 된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면 이거는 또 납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환도 똑같아요. 논거가. 아까 1번 판에 치유나 전환은 해가지고 똑같죠. 그래가지고 거론되는 게 흥결된 요건의 사후 구한, 이 사후잖아요. 근데 형식 논리 갖고는 사전에 한 거 갖고는 치유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접근하자. 이러면 이해가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거는 취소의 제한 사유지 지금은 인정이 안 돼요. 지금 흥결된 요건은 사후 구한, 이거만 인정되는데, 내용상 하자 치유는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결론 간단한 거 외워두면 되고, 하자 치유 인정 사례, 부정 사례를 제가 이번에 핵심 정리하고 판례 기재 그 개정 작업하면서 이걸 조금 보완했어요. 그냥 판례 연도 순서대로 했고, 전에도 물론 강의는 유형화 시켜서 이렇게 풀어주긴 했는데, 그냥 아예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편하게 논리적으로 재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충자료 보면은 하자치유 인정 사례, 그 아까 그 제한된 범위, 제한작품 경선 취지를 봤죠. 상대방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그죠? 청문서 도달 기간을 어겼더라도 영업자가 이해하지 않은 채 스스로 청문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자, 눈치를 채울 만한 표지가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이러면 뭐
분리하지 않은 경우 아니에요. 단체 협약, 이거는 노동조합과 이제 사용자 간의 체결하는 거죠. 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게 노동 상권이라는데 이건 이제 헌법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거든요. 사회적 기본권으로. 그 단체 협약의 규정 내 여의 기한을 두지 않고 징계 여부 사실을 통보했지만, 비록 이런 하자는 있지만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 아니 뭐 이거 외울 이유가 없죠. 그 이런 거를 외우니까 누구처럼 구수식이나 하고 그지랄하는 거지. 이런 건 뭐 다 독해가 되는 거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압류 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 하자, 비록 하자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 절차에서 공매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뒤늦게 통지를 다 해준 거예요. 뒤늦게 다 이유를 알려준 거예요. 그럼 뭐 불이익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준 경우, 이것도 실질 갖고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죠.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일부 등이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부 통지서 등의 필요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자에게 보낸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에 앞서 보낸 건데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 등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면 명백한 경우, 그 뒤에 문장까지 나오면 더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 전에 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취의되었다고 보고, 이거는 이제 그 시간적인 면에서 그 위법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용에 관한 거는 이미 다 알려줬잖아요. 내용에 관한 건 이미 알려준 거고,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먼저 그 했어야 될 거를 효력 발생이 안 됐는데 2차 한 거를 문제된 거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알려준 거 다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재구성하면은 뭐 외우지 않고 다 독해로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자, 다시 교과서 여러분 대표적인 판례 하나만 볼까요? 그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한 행정청은 일단 위법, 이게 일단 위법이죠. 이거는 이제 일단 유유라는 거죠. 근데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그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치유됐다라는 거고, 부정사례도 재구성을 해놨거든요. 도청자료 봅시다. 이것도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 경험자금리 좀 전에 봤죠. 그 다음 이자를 물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등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을 초과하는 조합 설립 등의 서로 세로 받은 경우, 이 조합에 관한 거는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이거 치유를 인정하면은 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논거거든요. 이것도. 그 다음에 행정청의 행위가 전혀 없는 경우, 이건 뭐 치유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사전에 뭘 했던, 사위했던 형식 논리 갖고 따지지 말고, 하여튼 사전이든 사후든 실질적으로 뭔가 치유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으면 치유될 턱이 없죠.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은 자진 납부한 거지 행정청이 뭐 한 일이 없어요. 이런 경우. 환지 변경 처분에 이의를 유보하며 변경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은 거, 이건 국민이 이렇게 교부받은 것 뿐이지 행정청의 치유 행위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도 이의 신청하면서 뒤늦게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고, 국민이 한 거지 행정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납세의무자가 나름대로 산출 근거를 안 거, 이것도 나름대로 지가 알아봐서 안 거지 행정청이 뭐 알려주는 게, 뒤늦게라도 알려준 게 없어요. 사전적으로 알려준 것도 없고, 이것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뭐 이렇게 없죠.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보호 가치가 없는 경우, 이러면 치유해서 유효화시킬 이유가 없죠. 사위의 방법, 허위, 사위, 사기, 뭐 이런 게 귀책 사유로 신뢰보호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논리예요.
과세관청이 사전에 그 납세회사의 직원에게 과세금과 세액 산출 근거 등을 이건 뭐냐? 사실상 알려준 경우. 이거는 조금 의미할 게 뭐냐면 이 법률의 대부분이 문서주의잖아요. 문서로 알려줬다라면 이거는 사전에 알려준 그 아까 인정 그 사유 계열로 갈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음미할 게 표지가 사실상 알려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음미해야 돼요. 사실상 알려준 거는 문서로 정식으로 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독해가 됩니다. 이것도. 처분청이 처분의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요. 그 처분 당시 내용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 요거 하나 외워두면 됐고, 요거는 그 다른 행위가 있는데 그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요 하나 정도 외우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로서도 뭐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논리적으로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납득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하나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요거 뭐 수험 기술적으로 안 외워도 그만이에요. 왜냐면 하다치기 나올 때 요거 몰라도 다른 거 정확히 다 알면은 정답 보는데 지장이 없죠.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체크하고 반복하다가 까먹으면 그만이고 기억 나면 다행이고 그렇게 처리하면 될 거고. 여기 판례 하나를 추가를 했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처분의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요 처분 당시를 치유시킬 수는 없다. 이게 논건데 그 위법적법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것과 처분 이후에 추가한 거 갖고 치유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논거 같이 나는 걸 대법관이 멍청한 놈이 그냥 논거랍시고 됐는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외우다가 실패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전환의 요건이 이제 다 10개인데 이거 외우는 것도 또라이예요. 왜냐면 이것도 개념이거든요. 적극적 요건은 뭐예요? 뭐뭐이어야 되는 거고, 소극적 요건은 뭐뭐가 아니어야 성립되는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동전의 양면이죠. 예를 들어 보면 그 1편에서도 보충자로 설명했는데 그치? 적극적 소극적 요건 신뢰보호 원칙에서 자, 같은 내용을 적극적 요건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소극적 요건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남탕에 여자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남탕의 입장 요건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남성이어야 한다가 적극적 요건을 표현하는, 이걸 소극적 요건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여성이 아니어야 한다, 아닐 것. 이러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 표현만 여러분들 익히면 이거 10개니까 또 두 문자 따려고 구수하는 놈들은 두 문자 따고 지랄인데 공무원 구수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구수 10수까지 봤어요. 그것도 서울대 나온 친구가 구수해서 구수만에 붙는 것도 많은데, 우리나라 학벌은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돌대가리 같은 것들도 스카이 다니는 애들 보면 참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학벌 개 무시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지잡대라고? 족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떤 씨발 새끼가 지잡대라는 말을 썼는지 나는 그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그 헌법상 기본권 떠나기 이전에 최소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 대한민국 공동체 같은 그 국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표현인데, 자, 그런 족 같은 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스카이 족도 아닙니다. 경쟁력. 제 방법대로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그 스카이 족도 아닌 그 인과관계 없는 그런 것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외울 게 없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최소화 시켜볼게요. 자, 일단 적극적 요건, 양행정의 요건 목적 일과 사이 실질적 공통성이 있을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사자가 전환을 의혹하는 걸로 인용될 것. 자, 그러면 오른쪽은 뭐로 가요? 오른쪽에 실질이 같으면
행정청의 의도에도 반하지 않을 것과 같은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당사자가 전환을 의혹하는 거니까 전환이 상대방이 원행정이보다 불이익하지 않을 것,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요게 그 동전의 양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다시 가면 그 양행정이 처분청과 절차 형식이 동일하고, 이것도 소극적 요건의 첫 번째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행위의 정복을 회피하는 의미가 있을 것도 오른쪽에 1번 전환의 행정 증거되게 명확히 반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왼쪽 것만 이해를 하면 오른쪽 거 1, 2, 3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기속행위를 재량행위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이고, 하자 있는 행위의 취소가 금지되지 않을 것. 요 두 개 외우면 나머지는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을 시켜버리면 이해가 되면서, 또 치유나 전환의 요건, 인정 취지하고 연결시키면 나머지는 안 열어도 돼요. 두 개 정도만 외우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법적 성질은 치유는 보완적인 거기 때문에 치유행위가 독립된 행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환행위 자체가 독립된 행정이다. 근데 전환행위라고 의제가 되는 거지 전환행위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똑같은 논리를 또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뭐냐면 인허가 의제도 의제 행위가 따로 별도로 있는 건 아니죠. 의제 행위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의제가 됐기 때문에 의제된 인허가도 소송 대상이 된다. 백사에 있잖아요. 백사. 자, 104페이지 보면 주된 인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그래 이때는 어때요? 의제된 인허가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도 뭐 법적으로 의제된 거지 의제 행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처분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법적으로는 의제된 인허가도 얘도 독립된 처분을 인정했죠. 이 여기도 마찬가지. 전환행위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전환행위도 처분으로 본다.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치유와 전환의 대상은 뭐 결론 알고 있죠. 경미한 것만 취소가 되고 치유가 되고, 중대한 명백한 심한 불법은 치유가 안 되고 대신 전환만 된다. 그래서 무일행정인 치유가 안 된다. 다 마찬가지. 1, 2, 3. 그 다음에 전환은 무효에만 인정하는 건데 이게 다수설이. 결론은 되게 쉽죠. 그 다음에 하자 치유 가능 시기가 이제 학설은 그 심판이 문제예요. 소송 단계 안 된다는 건 통설이에요. 근데 판례는 이제 해석이 또 나눠져요. 근데 판례를 참 웃기는 거예요. 판례가 뭔지를 정확히 알면은 정확히 해석해. 뭐냐면 심판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적어도 소송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이거 명백하거든요. 자, 일단 그냥 일본은 일반론이에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평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요 표지를 익히면 돼요. 근데 이 불복 방법에는 심판도 포함되지 않냐라고 요 판례만 아는 교수들은 심판 제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김동희 교수. 조금 뭔가 행정법 교수 중에 김동희 교수, 홍정선 교수, 법학 서울법대 나왔는데 그렇게 능력이 인정 받는 교수들은 아니고, 정하준 교수는 정치 외교학과 고대 정책 전공이라 이 리걸 마인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교수님들, 이런 계열이에요. 근데 어쨌든 소송 단계가 안 된다는 건 분명하죠. 과세 처분이 있은 지 4년이 지나서 취소 소송이 제기된 때 이거 보정된 소송 단계에서 납세고지를 송달했다는 사실이나 오랜 기간의 경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건 일반론인데, 두 번째 징계 재심 절차, 행정심판
단계 치유 인정한 이 판례까지 아는 교수는 심판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거니까 요런 판례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 뭐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들 결론을 알아두면 돼요. 원래 징계 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 처분 절차를 이루는 거 이게 논건데 그래서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돼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재심 과정에서 보완됐다면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이렇게 판례 사건별로 나오면 이 결론은 알아둬야 되고 이 판례 전체적인 입장이 심판 단계에 되느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견해가 해석이 나뉜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소송 단계에서 안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치유든 전환이든 소급회예요. 처음부터 원래 행정이 발급한 처음부터 적법한 거로 다뤄지는 거예요. 장례유가 아니라. 그 판례도 마찬가지죠. 전환의 소급회를 인정한 판례.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뜻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발생. 이 경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전환의 의미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